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가 결국 조기 해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친명 강성 지지층에 힘을 실는 당원 개정안이 확정돼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사실상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남 오리농장에 이어 전북 익산에 있는 닭 사육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당국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닭고기와 달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70대가 낙상 사고를 당하고도 10분 넘게 방치돼 숨졌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유가족의 손해배상 소송에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를 거머쥔 샌디에고의 김하성이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옛 소속팀 후배를 고소했습니다. 이 후배는 오히려 자신이 수년간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영하권에 큰 추위는 없는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이 16도, 대구는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비 예보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쌍특검 법안 등 쟁점 현안들과 맞물리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지각 예산이란 오명을 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나라 살림. 여야는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약속은 또 무색해졌습니다. 연구개발과 원전, 청년 3만 원 교통패스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된 겁니다. 몇 가지 감액 제기된 사업들하고 증액 요구했는 사업들 전체 패키지로 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 협상은 약간 퍼즐 같은 거라서요. 단계가 있는 허들이 아니라 다 맞췄다가 마지막 몇 개 퍼즐이 안 맞으면 다 처음부터 무효이기도 하고요. 12월 임시국회 기간에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의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등 다른 쟁점이 많아서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쌍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28일에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2일이 그 최종 기한이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28일은 자동 상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가 합의된 일정이 20일이기 때문에 20일 날 정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입니다.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는 무난하게 청문회를 치렀다고 평가받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 시점도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연말 전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공방전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공화국이나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각오하고도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절박함에서 오는 고집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정부 출범 때 내세운 키워드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원투수로 낙점된 김홍일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꼽은 검사 시절 직속 상관입니다. 대통령실은 인선 이후로 법원 측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공명정대함, 균형 감각 등을 강조했지만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어려운 가정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인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또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방송통신 분야와 접점이 없는 검찰 출신, 그것도 권익위원장 임명 5개월 만에 보직을 바꾼 회전문 인사에 야당과 진보 언론은 물론 보수 매체들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으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발탁된 것도 의외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로 눈도장을 찍었다는데 36년 경력 외교관이 과연 전문성이 있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사회 또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력과 네트워킹과 또 저의 지식 등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윤 대통령은 직접 일해본 잘하는 사람을 계속 쓴다. 모르는 사람은 못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교감하고 정부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전면에 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의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즈음 이뤄질 후속 개각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연쇄 이동이 될 걸로 관측됩니다. 조 실장이 예상대로 새 국가정보원장에 오른다면 윤석열 정부 첫 주미대사를 시작으로 벌써 3차례나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정부 조각 때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으로 꼽은 건 전문성과 능력입니다.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거대 야당에 더해 민심까지 등을 돌리게 되면 국정 운영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집권 여당을 쇄신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결국 활동기한을 채우지 않고 조기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용퇴론을 놓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은 게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많은데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희생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지도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대표와의 전격 회동 하루 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당사를 찾았습니다. 40여 분간 진행된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걸로 모든 일정을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 날 혁신안을 마지막 안을 이제 올리고 백서를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4일까지인 활동 기한 전에 조기에 혁신위 해산을 결정한 건데 많이 배우고 나간다는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50%의 성공을 거두고 나머지 50%는 당의 몫이란 인 위원장의 표현처럼 주류의 반발에 막혀 제대로 성과를 못 낸 걸 애둘러 비판했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40여일 활동기간 제한된 6개 혁신안 가운데 최고위에서 의결된 건 1호 안건인 이른바 대사면뿐입니다. 이마저도 당사자였던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발을 사며 통합이란 애초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 누가 누구의 죄를 사면한다는 것이 무슨 죄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지난 한 1년 반 동안 해온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량을 베푸느니 이런 거잖아요. 특히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한 희생안이 가로막힌 건 동력 상실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혁신안의 취지를 차근차근 녹이겠다고 강조했지만 관건은 얼마나 실현될지입니다. 총선 과정 봐가면서 희생혁신안 실천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울 험지도 포함이 될까요? 영입인재 발표와 함께 공천관리위까지 본격 가동되면 혁신을 요구하는 화살은 오로지 당 지도부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범 당시 전권 부여를 약속받은 혁신위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으며 일각에선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한 첫 시험대는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누구를 위원장 자리에 앉힐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진을 찍는 만남은 무의미하다며 당장 이 대표와 만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대의원제 축소와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 등 지도부가 추진한 당원 개정안을 비명계의 반발을 뚫고 확정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화 의사를 내비치며 두 번째 명락회동 성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정작 상대방인 이낙연 전 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당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만남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오늘이라도 만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며 신당 창당 불씨도 여전히 살려뒀습니다.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들께 이런 대안은 어떠신가요? 라고 제시해야 그것이 정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문재인 정부 전직 총리 연대설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이재명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의 감산 비율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비중을 축소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지도부 등 당 주류의 뜻대로 결론이 났지만 찬반 투표를 앞두고 진행된 토론에선 어느 때보다 갑론을박이 치열했습니다.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우리 혁신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 공천의 핵심이 뭡니까? 예측 가능성인 겁니다. 근데 그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1년 전에 규정을 바꿔라 라고 얘기한 것을 바로 이렇게 코앞에서 바꿔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의원제를 둘러싼 개파 간 시각 차이도 첨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것은 완전히 포퓰리즘과 일치화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의 근간 1인 1표 존중해 줍시다. 바로 지금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누구는 1인 1표고 누구는 1인 60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일 총선 승리를 위한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접어들면 민주당 내홍은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전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사실상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송 전 대표를 향해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4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압수수색과 함께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8달 만입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윤 의원 등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선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여 원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는 사업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챙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그러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수사와 관계없는 별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정당성을 따져달라고 주장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장외 독설도 주고받았습니다. 사법고시 합격 하나 했다는 이유로 검사로 갑치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증거 조작에 휘말려 있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어떻게든 올가매려 할 거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는데 최근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전엔 자신에게 질문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사실상 묵비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개 소환을 하루 앞두고 송 전 대표 압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데다 공당 대표를 지냈던 만큼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이자 책임자로 자신을 도운 윤 의원 등이 모두 구속된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선 송 전 대표 혐의 전반을 놓고 장시간 조사가 예상되는데 검찰은 답변을 듣지 못하더라도 준비한 질문은 다 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송 전 대표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수의원들에 대한 소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미 윤 의원 등의 재판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 실명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 전 대표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범죄 기록 무단 열람 등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져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강 씨 측은 사건이 제대로 파헤쳐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강 씨가 제기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50일 만에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나왔습니다. 강 씨는 취재진 앞에서 직접 발언을 자제했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모든 협조를 다할 계획이고 이번 사건은 제대로 파헤쳐지길 희망합니다. 이 검사 비위 의혹은 강 씨의 제보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선후배 검사를 위해 처가 골프장 예약 편의를 봐줬다거나 처남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의 범죄 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줬다는 의혹 등입니다. 또 강원도 춘천 리조트에서 자신이 수사하던 재벌 그룹 부회장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 임원분 이름 대고 들어갔어요. 이정섭 검사 와이프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 이름을 대고 들어간 거예요. 검찰은 강 씨를 상대로 이 검사 비위 의혹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강 씨는 대마 흡연 혐의 등으로 남편 조모 씨도 고발했는데 남편 조 씨가 강 씨를 맞고소했고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 검사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 가운데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비위는 모두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20일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 골프장과 춘천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던 수원지검 2차장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며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검사는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검사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한 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검사가 선후배 검사의 골프 예약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가 골프장인 용인 컨트리클럽을 자주 이용했다는 현직 검사 2-3명의 실명을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 이력을 적어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됩니다. (3년) 만에 다시 경영권 분쟁 조짐을 보이는 한국엔컴퍼니, 옛 한국타이어의 주가가 이틀 만에 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경영권 확보에 나선 장남과 사모펀드가 주초 공개 매수를 발표한 이후의 고공행진인데 이상하게도 공시 전부터 급등 조짐이 나타나 금융당국도 선행 매매 정황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엔컴퍼니, 옛 한국타이어는 하루 전보다 6.51% 오른 22,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5일 상한가를 치며 2만 원 선에 올라탄 데 이어 장중 한때 23,750원까지 찍었습니다. 3년 전 조양래 한국엔컴퍼니 명예회장이 자신의 보유 지분 23.59%를 전부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넘기면서 시작된 경영권 분쟁. 지난달 28일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던 조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장남인 조현식 고문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지난 5일 한국엔컴퍼니 지분 20.35%에서 27.32%에 대한 공개 매수 계획을 발표합니다. 가격은 주당 2만 원, 직전 종가에서 19%가량 얹은 금액이었습니다. 문제는 공시 이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미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 올린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며 공시 전까지 주가는 23.7%나 뛰었습니다. 사전에 가격 정보를 입수한 세력이 물량 확보를 위해 주문을 걸어두었으리란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금융감독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선행 매매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매매 계좌를 살핀 뒤 문제가 발견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주가가 사흘 연속 공개 매수 가격을 웃돌고 있는 만큼 공개 매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전국 평균에 이어 서울과 경기도까지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조정 국면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주 전보다 0.01%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넷째 주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2주 연속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자기자본과 보증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허그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현재 자기자본의 70배까지인 보증 한도를 90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최근 전남의 우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2건이 확인된 데 이어 전북 익산에 있는 닭 사육 농장에서도 각각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익산시에 있는 유경종계 농장 2곳의 감염 사례가 모두 고병원성인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과 전남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70대가 침대에서 낙상사고를 당하고도 10분이 넘게 방치돼 결국 숨졌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열과 염증으로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이송된 77살 김춘달 씨.
응급실 병상에서 몸을 일으켜 앉더니 갑자기 옆으로 쓰러집니다. 급기야 병상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힙니다. 바닥에 피가 흥건하지만 의료진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 씨는 이 상태로 15분 넘게 방치됐습니다. 아버님이 떨어지면서 어디 부딪혔는데 급히 이제 나오시게 됐다, 응급실로. 한번 보시라. 그러면 아버님을 보니까 이마 쪽에 크게 많이 부어가 있더라고요. 김 씨는 외부 충격으로 머리에 피가 고이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3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이 CCTV로 모두 지켜보고 있다며 병실을 지키겠다는 가족을 돌려보내놓고는 환자를 방치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고요. 그래 아무도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봤는 거 맞네요. 그러면서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은 숨진 김 씨의 의식이 또렷했고 낙상 주의 교육도 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수술비 등 1,300만 원을 내라고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해당 대학병원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법 절차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유가족의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미 공군 오스프리 수송기의 일본 해역 추락 사고로 탑승자 8명 전원이 숨진 가운데 미국이 전 세계의 오스프리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오스프리 기지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군이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공군은 지난달 29일 일본 야쿠시마 인근에서 추락한 오스프리 수송기 탑승자 8명 전원의 사망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오스프리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 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공군 51대, 해병대 400대, 해군 27대 등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오스프리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조사에서 오스프리의 기체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사가현의 육상 자위대의 오스프리 기지 건설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기체 결함까지 언급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音もすごかったですし、なのでこういうのが落ちてくるっていうのは非常に怖いなって感じは受けました。飛んでたら何かあったのかなみたいな感じでちょっと心配になっちゃう感じはあるかなと思います。 일본은 미군의 재산과 관련해 수색, 압류, 검증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미일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라 이번 사고 조사 일체를 미군이 맡고 있습니다. 일본도 기사라즈 주둔지에 임시 배치한 자국의 오스프리 운항을 일시 중단한 상태인데 미군의 사고 정보 공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オスプレイについては自衛隊も運用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飛行の安全確保のため引き続き米側に情報共有を求め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그러나 미국이 오스프리 기체의 기밀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사고 정보 공유를 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미국의 오스프리 운항 중지 조치는 일본 자위대의 오스프리 운영을 둘러싼 안전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하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레바논 남부를 가자지구와 칸 유니스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7일 이스라엘군 북부 사령부의 상황 브리핑을 받은 자리에서 레바논 북부 국경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잦아진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향해 이같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남부에서도 치열한 교전을 벌이는 가운데 가자지구의 누적 사망자가 17,000명을 넘었습니다.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의 알키드라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350여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숨지고 1,900여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 지지자 59%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한 바이든의 접근 방식에 찬성한다고 답하면서 지난달 같은 조사보다 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시진핑 체제에 대한 우려로 월가의 큰손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월가의 대형 사모펀드 업체들이 매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투자금을 모아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 11월 말까지 43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반도체 협력이 강화돼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3박 5일 동안 이어지는데 양국은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고 외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판교에 있는 방산업체를 찾았습니다. 민관군 합동으로 진행된 방산 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주 국빈 방문하는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이 방산 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오는 11일부터 3박 5일간 이어집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첨단 장비와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해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장비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네덜란드의 대표 기업 가운데 하나인 ASML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곳으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함께 ASML 본사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클린룸도 외국 정상에게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대통령실은 가치연대에 기반한 안보 협력에 더해 경제안보 협력까지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내년에 한국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계기든 한미일 정상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게 캠프 데이비드의 합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앞서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3국 외교당국의 실무그룹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외교부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 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가 어제 도쿄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호우 피해자 수색 도중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군 검찰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요. 박 전 단장은 수사 외압이 규명되면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복 차림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 동기들과 함께 군사법원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자신의 항명, 상관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박 전 단장은 수사 외압 규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의 외압에 대해서 철저히 잘 규명이 된다면 당연히 나머지 저의 혐의도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힐 경찰 조사와
수사 외압을 규명할 공수처 수사가 더뎌 안타깝다면서 연계된 사안에서 이번 항명 사건만 따로 결론 내려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모두 3건입니다. 해병 사망 책임을 둘러싼 경찰 수사와 생존 장병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고소한 공수처 수사, 그리고 군 조사 결과에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의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 이 가운데 항명 사건 재판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지난달 21일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8쪽 분량의 진술서에는 자신은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현장 지휘관들이 이를 잘못 알아들어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첫 공판에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첫 공판은 증거 채택 절차 등을 거쳐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올해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가 지난해보다 16점 오른 150점, 수학은 3점 높은 148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은 전체 수험생의 4.71%로 지난해보다 3.12%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앤 올해 수능에서 표준점수의 최고점이 높아지고 1등급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을 줄여준다더니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 대리점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 직원에게 건네는 신분증이 범행에 악용될 수 있어서 청구서를 꼼꼼히 살피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평소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 고민이었던 68살 윤모 씨.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매달 나갈 돈을 줄여주겠다는 대리점주 정모 씨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친절하게 처음에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요. 최소화 시켜달라. 불필요한 건 무조건 다 빼달라. 그런데 한 달 뒤 요금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10,000원가량 더 나왔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금제를 낮춰준다던 대리점주 정 씨가 동의도 없이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하고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겁니다. 결국 대리점주 정 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배신감이. 그랬더니 어머니 이제 그래서 요금 3개월이 있으면 싹 내려주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관련 사실을 확인한 통신사는 정 씨 대리점의 신규 개통을 중지하고 조만간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영업 실적에 욕심을 낸 일부 대리점의 일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울산에선 고객 동의 없이 휴대전화 9대를 개통한 40대 업자가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65차례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몰래 가입한 뒤 단말기를 빼돌린 대리점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직원들이 업무를 볼 때 건네받는 고객 신분증으로 악용하기 쉽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고객님들한테 신분증을 요청을 하면 신분증을 당연히 믿고 그냥 바로 주세요. 근데 그거를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마음만 먹어도 핸드폰이나 다 개통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피해를 보더라도 한 달 뒤에야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평소 청구서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를 거머쥔 샌디에고의 김하성이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옛 소속팀의 후배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 당사자가 직접 신분을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오히려 자신은 수년간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하성은 넥센 시절 함께했던 1년 후배를 지난달 경찰에 고소하고 지난 6일에는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2년 전 강남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있었는데 당시 돈을 주고 합의했지만
최근까지 공갈 협박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당사자 임혜동 씨는 방송에 출연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고 김하성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임혜동 씨는 2015년 넥센의 투수로 입단했지만 2년 만에 운동을 그만두고 김하성의 매니저 일을 맡아왔습니다. 임 씨는 그동안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왔고 미국 진출 첫해 미국에서 로드 매니저로 함께 생활했는데 이때도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안 좋거나 술자리 분위기가 안 좋다며 때리고 타인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1년 12월 4억 원을 받고 합의했는데 최근 비밀 유지 약속을 위반한 김하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자 자신을 공갈 협박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폭행당한 증거 사진의 진위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야구 선수 김하성이 경기장 밖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가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쇄 공장과 생활용품 창고, 식품 가공 공장 등 4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생활용품 창고에서 처음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엔 경남 거제시 고현동 2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가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아파트 주민 등 19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 한 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희대 국제캠퍼스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학생 등 3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연구실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다시 표결합니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한데요. 여당은 이 법안들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번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조민 씨는 지난 10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정모 씨와 가족들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정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된 아들 정 씨를 수원지검에 오늘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최근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 지역의 겨울 축제장인데요. 산천어 축제부터 송어 축제, 또 빙어 축제까지 개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가장 먼저 마친 건 산천어 축제입니다. 수조 가득 물이 지어 헤엄치는 물고기떼. 몸통에 검은 점박이 무늬가 선명합니다. 축제의 주인공 산천어입니다. 지난 봄부터 무럭무럭 자라 몸집을 키웠고 이제 얼음 낚시터로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축제의 또 다른 볼거리, 얼음조각 광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커다란 얼음조각을 깎고 또 깎고. 올겨울 축제에는 또 어떤 명소가 얼음조각으로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표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다음 달 6일로 개막 날짜를 확정지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열리는 평창 송어축제는 가장 먼저 오는 22일 문을 열고 다음 달 5일에는 인삼 송어로 유명한 홍천강 꽁꽁축제가 비를 잇습니다. 다음 달 19일에는 호수의 은빛 요정을 낚아올리는 원조 겨울축제, 인제 빙어축제가 막을 엽니다. 정상 개막을 위한 최대 관건은 바로 날씨. 얼음 낚시터가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지만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날씨 다 추워진다니까 축제 개막일인 1월 6일쯤이 되면은 30cm 이상의 안전한 얼음이 확보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부터 평년과 비슷한 영하권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워야 제맛이라는 강원도 겨울축제가 관광객 맞을 준비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1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뿔제비 갈매기가 번식을 위해 해마다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다새의 습성과 달리 예전 짝을 버리고 새로운 수컷과 짝을 맺은 암컷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새 주변에 다른 새 2마리가 서성거립니다. 더 지켜보니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한 마리를 다른 한 마리가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뿔제비 갈매기로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삼각관계입니다. 새끼를 품은 수컷과 짝을 맺고 있는 암컷을 향해 지난해까지 짝짓기 상대였던 수컷이 계속 구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맺어진 짝을 바꾸지 않는 바다새의 습성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혼하는 것 자체가 새들에게 좀 더 번식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 번식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는데 배우자로 바꾸는 것 자체는 바다새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뿔제비 갈매기가 번식하고 새끼를 키운 곳은 전남 영광에 있는 무인도 육산도입니다. 삼각관계 3마리를 포함해 모두 7마리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발목에 반지 형태의 인식표를 달거나 부리의 무늬 등 각기 다른 얼굴의 특징을 파악해 어떤 개체가 찾아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괭이 갈매기와 달리 머리에 검고 삐죽한 깃털이 난 것이 특징인 뿔제비 갈매기는 전 세계에 120여 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는 중국에 이어 5번째로 뿔제비 갈매기의 번식지로 확인된 육산도에 사람들의 출입을 계속 막고 보전과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제10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작품상에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또 다른 소위들이 언제든 잇따를 수밖에 없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형태와 만성적인 행태를 심도 있게 조명했다고 그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프로축구 승격과 강등의 운명을 결정하는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내일 치러집니다. 4년 전 수원에 지며 2부 리그로 강등됐던 부산이 이번에는 수원에 서력하며 1부 리그로 승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K리그2 선두를 달리다 리그 막판에 잇따라 승리를 놓치며 1부 리그 승격을 놓친 부산.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수원FC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승격의 꿈이 멀어지는 듯했지만 후반 막판 잇따라 2골을 터뜨리며 승리했습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 얻어낸 페널티킥을 라마스가 차넣으며 역전에 성공하자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부산 팬들은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역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부가 갈린 경우는 7번. 이 가운데 6번은 1차전 승리팀이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승격 확률 86%. 수원FC는 1차전에서 주축 공격수인 이승우가 퇴장을 당해 2차전 출전이 불가능한 것도 악재입니다. 지난 2016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수원FC에게 패하며 2부 리그로 강등된 부산이 서력에 성공하며 4년 만에 1부 리그로 복귀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또 다른 승강 플레이오프는 강원과 김포의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는 김포가
원정팀 강원의 거센 공세를 수비진과 골키퍼가 잘 막아내며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1차전은 그래도 무실점으로 0대0으로 비겼다는 거에 저는 항상 2차전에서도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2차전도 더 준비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는 원정 다득점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1, 2차전 합계 점수가 같을 경우 연장전에 돌입하고 연장에서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승부차기를 하게 됩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4연승의 기세를 이어가며 단독 2위로 도약했습니다. LG는 창원 홈 경기에서 양홍석과 마레이가 나란히 22득점씩을 올리면서 부산 KCC를 85대 81로 물리쳤습니다. 서울 SK는 울산 원정에서 4쿼터에만 9점을 넣은 원희의 활약으로 현대 모비스를 78대 75로 눌렀습니다. 여자 농구 청주 KB가 박지수를 앞세워 부산 BNK를 74대 63으로 꺾고 6연승을 달리며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박지수는 20득점에 리바운드 13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대한항공을 잡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우리카드는 서울 홈 경기에서 마테이가 25득점, 김지한이 19득점을 올리면서 3대 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우리카드는 올 시즌 대한항공전 3전 전승을 기록하며 2위 대한항공을 승점 5점 차로 밀어냈습니다. 여자부 현대건설은 한국도로공사에 3대 1로 승리하고 6연승을 달리며 선두 흥국생명에 승점 1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오늘은 마치 초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고요. 낮 동안에는 16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무려 10도 이상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북부지방에만 비가 살짝 지날 뿐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은 오후 한때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5.3도, 청주 4.9도, 창원은 4도로 추위 걱정은 없고요. 낮 동안에도 포근함을 넘어 따뜻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6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1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겨울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